정치 선진국이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한테 달렸습니다. 국민이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정치인을 선출하는 거고, 국민이 우둔하면 우둔한 정치인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성 기업인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곧 이제 시작되면 실력이 뽀록이 날 텐데 이 저 번변찮은 강연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김광화 고문님,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광화 회장님도 이렇게 오늘 여기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조금 예정됐던 시간보다 많이 지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빨리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9페이지나 되니까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좀 말을 빨리 하면서 한 40-50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주에서 기업하기는 더 힘들죠. 또 여성이 기업하기는 더더욱 힘들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여성의 몸으로 기업을 하신다고 하는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기업을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에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고 맨 끝에다가 썼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애국자죠. 자기 지역에서 일한다고 자기 지역, 자기 영역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애국하는 길이지만 특히 저는 요즘 기업하는 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가장 큰 애국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우선 정말 작은 문제도 생각해야 되죠. 영업도 생각해야 되죠. 기술 개발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노조 등 직원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되죠. 수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문제도 있죠. 그래서 정말 4중 5중의 어떤 그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복지라고 하는 게 일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국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업하시는 게 힘들다고 그랬지만 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다 힘들죠. 뭐 서민들 할 것 없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행복지수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 편이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이제 세계적인 그 통계를 보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국민소득 수준이 아마 100불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이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지만 물론 대한민국보다는 다른 선진국들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사는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경쟁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낙오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조금이라도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업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학생들은 또 다른 동료들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소위 잘 사는 나라들은 경쟁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아무래도 행복지수가 저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냥 가서 있고 먹을 거 있으면 일도 안 해버리고 그냥 맨날 놀아버리니까 행복지수는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더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업인으로서 사람은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은 자기 기업에서는 뭔가를 생산해 내시잖아요. 생산해 내시는데 생산만 하면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시면서 사시죠. 다른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은 소비를 하고 내가 만드는 것은 생산을 하는데 내가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차지하죠. 그런데 소비자로서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싸고 품질 좋은 것을 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사고 TV 홈쇼핑도 하고 뭐 해외 직구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싸게 구매하려고 하죠. 소비자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또 가장 싸게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싸게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종업원들에게 아주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종업원들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종업원들대로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 기업의 문제를 가리켜서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클린턴 행정부 때 로버트 라이시라는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데 소비자로서는 가장 값싼 제품을 사려고 하고 생산자로서는 그래도 뭔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윤 배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힘든 곳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노동부 장관을 하다가 어느 날 노동부 장관을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이유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아빠는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라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을 그만두게 됩니다. 말하자면 가족과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바로 그런 이율 배반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특히 기업인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사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1페이지에 좀 썼습니다. 이것은 많은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일반 국민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치는 나는 관심 없어.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은 생각이죠. 정치가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못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고에도 썼습니다만 정치 선진국 중에 경제 후진국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경제 선진국 중에 정치 후진국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정치 선진국이죠. 정치 선진국은 반드시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정치 후진국은 반드시 경제 후진국이에요. 정치가 후진적이면서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경제가 후진적인 나라는 반드시 정치도 후진적이에요. 못 사는 나라가 정치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있지만 정치하고 경제가 따로 노는 나라가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다. 학교 선생님은 교육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학교 선생님이 나는 교육에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는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제도 좋아지고 교육도 좋아지고 문화도 좋아지고 국방, 안보 다 좋아질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1페이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좀 썼고요.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100년 동안 됐습니까? 200년 동안 됐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불과 20, 30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부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물론 정확하게는 반만년이 아니고 뭐 당군부터 시작하면 한 4,500년 정도 되는데 그 역사 속에서 20, 30년, 한 4, 50년을 뺀 대한민국의 역사는 헐벗고 굶주리고 외세로부터 침략받은 역사였어요. 그렇죠? 한 번도 우리는 남을 지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좋은 집에서 산 적도 없고 항상 외세의 침략에 불안해하면서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침략당하면서 살아온 정말 불행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런데 지금 우리를 그렇게 지배했던 중국이 대한민국의 화장품을 대한민국의 전자제품을 부러워하고 하는 때가 이제 불과 20, 30년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작 행복할 줄을 몰라요. 아까도 제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를 너무 불만족스럽게 봐서는 안 된다. 현재 만족하면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지 더 큰 목표를 위해서 현재를 불만족으로 보고 그렇게 살면 인생은 어차피 뭐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정말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때가 지금이거든요. 물론 이 부강한 이 시대가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여러 나라 예를 좀 들어놨는데요. 정치가 잘 되면은 경제도 잘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정치인을 뽑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뽑으면 반드시 또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벌써 2500년 전에 그리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대가는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지배하는데 그 나라가 잘 될 일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좀 들어놨는데 예를 들어도 잘됐던 나라가 못되는 경우에 예를 들고 못됐던 나라가 잘된 예를 들어야 그 정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된 사례로 브라질을 들고 못된 나라들로 아르헨티나, 필리핀, 뭐 베네수엘라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제가 들어놨습니다. 석유 대국인 석유 대국인 이라크가요. 국민들이 대통령 후세인이라는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가지고 호전적인 대통령 뽑아가지고 맨날 미국하고 싸우고 주변 쿠웨이트 침공하고 가면서 지금의 이라크는 석유 대국이면서도 지금도 요즘에는 좀 그런 뉴스가 덜합니다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명씩 폭탄 테러를 국민들이 숨쉬고 아직도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 이라크가 됐지 않습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 한 50년 동안은 세계 5위권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가요. 그 중에서 아르헨티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르헨티나는 국민소득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이 6,000불이었습니다. 우리는 1958년도에 국민소득이 50불이었어요. 근데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국민소득이 6,000불이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이 한 13,000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건 국민소득만 그럴 뿐이지 아르헨티나는 IMF를 2번인가 3번 들어갔다 왔어요. IMF 외환위기를 갖다가. 우리도 한 번 했지만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헬리콥터와 볼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 남았어요. 그런 아르헨티나가 195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소위 페론 대통령부터 시작하는 페로니즘, 우리말로 하면 그 인기 영합주의라는 거 있죠. 포퓰리즘 이거 있죠. 농민들이 요구하면 농산물값 올려주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임금 올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요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다양한 국민들이 다 있는데 다 들어주다 보면은 모든 국민들이 결국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직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바뀌었죠. 이제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으로 이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요. 브라질도 한때 똑같은 그런 길을 겪다가 70년대 80년대 인플레가 일어났는데 물론 그것은 잘못된 정치 때문이죠. 브라질이 보통 70년대 80년대에 매년 인플레가 2500% 3000% 인플레가 일어났습니다. 인플레가. 그럼 잘 살 수 있겠어요? 인플레가 일어나는 나라는 부동산이라든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봉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브라질 국민들이 그것을 몇십 년 동안 경험하고 나서 카르도소 대통령, 그 다음 얼마 전에 퇴임한 대통령 누구죠? 룰라 대통령 등이 계속 나오면서 정치가 변하면서 브라질이 잘 되고 있다가 다시 지금 룰라 대통령 이후에 지금 정치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하고 관계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기 저 1페이지에 좀 세계적인 삼각대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노엄 촘스키 교수 이야기도 쓰고 키스 오르만 교수도 쓰고 그 다음에 미래학자 엘리베토 플로 이야기도 썼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한국을 정말 칭송하고 있는 세계적인 삼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 우리들이 이룬 우리 뭐 아버지 세대, 오빠 세대 뭐 이런 우리 지금 현재 당대에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업적, 성과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키스 오르만 교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의 지성 키스 오르만 이야기. 이것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200~3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고 나서 200~300년 동안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 거지?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사는 거지가 그걸 가지고 경제학자들 간에 200~300년 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일단 잘 살려면 인종적으로 이 소위 유전자적으로 잘 사는 그런 유전자가 있고 아프리카 같은 이 미개한 나라는 영원히 못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었고 아니면 영토가 좀 넓어야 된다.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또는 자원이 뭐 있어야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그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키스 오르만 교수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경제학계의 오랜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자, 대한민국의 북쪽 절반은 못 살아. 남쪽 절반은 잘 살아. 그러니까 인종적인 것이 아니죠. 똑같은 한민족인데 인종적인 차이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토나 자원을 따져도 북한이 더 자원이 더 많아요. 남한은 자원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그리고 이런 이제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물론 지금 뭐 이제 사람마다 견해가 좀 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소위 민주화되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청년들이 무슨 3포 세대나 5포 세대, 7포 세대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이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청년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보지 마라.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데서도 살아왔다.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있으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저 세상은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으니까 정말 그렇게 노력을 해라. 한 뭐 6개월 연구해가지고서 실패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무슨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논쟁, 흑수저 논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청년들이 너무 세상을 쉽게 보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지역 경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페이지에 제가 17대, 18대, 19대를 하면서 가고 싶었던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산업위원회였어요. 근데 17대, 18대 못 갔습니다. 그리고 19대에 갔습니다. 19대는 2012년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산업위원회를 갔는데 산업위원회를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누구죠? 우리 정순 네, 사장님 아시죠? 평동 외투 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이제 물론 이건 그분들한테만 해당되고 다른 기업들한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문제가 한 2006년, 7년, 8년 이때 이제 처음에 비롯돼가지고 2011년에 가서 이제 아주 크게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원인은 이겁니다. 외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임대단지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같은 걸 빌리려고 하면 담보가치가 작게 나오고 그리고 임대단지라고 해서 자기 소유 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그런 것이 뭐 약간의 돈의 문제니까 견딜 수 있다 하더라도 무슨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면 무슨 뭐 여러 가지 비율이라든지 있어가지고요. 자기 땅이면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축법상에 제한만 없으면. 그런데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다시 또 뭐 옆에 땅이 필요한데 임대단지로 다 구분되어 있는데 땅을 살 수도 없고 국가부지인데 땅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2006년, 7년, 8년 이렇게 했더니 광주시도 반대. 그 당시에는 산업부가 아니고 지식경제부인데 지식경제부도 반대예요. 광주시는 왜 반대하냐? 외투지역 해제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외국인 기업들은 광주에 못 오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이제 또 비슷한 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전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갖고 와라.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아니 기업들이 지금 기업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인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산업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제가 산업위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아마 우리 정 사장님한테도 처음 할 거예요. 우리 예투지역 기업인들한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실제로 내가 국정감사까지 준비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걸 터뜨리려고. 얼마나 국가가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지를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때 장관이 바뀌었어요. 장관이 이제 윤상기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제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국정감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걸 통해서 지금 외투 지역이 이제 일반 단지로 분양이 됐고 또 이제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또 분양가가 문제가 됐어요. 그 분양가 해결하는데 또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55개 가까운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을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노후산단 특별법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산업위원회를 가서 보니까 QWL이라는 게 있어요. QWL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노후산단을 구조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왜 광주에 있는 하남산단도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광주에 하남산단 안 해주냐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는 국가산단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국가산단만 한대요. 그럼 무슨 내용을 하는데 그랬더니 공단에다가 호텔도 짓고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공단에다가 호텔 지으면은 그 공단 안에 있는 호텔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냐. 그리고 국가산단만 한다는데 아니 똑같은 다 대한민국 산업단지고 대한민국 지방산단에 입주한 기업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기업인데 지방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국가가 지원 안 해주고 국가산단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산업부는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하고 이게 영역이 이제 좀 중복이 됩니다. 중첩이 돼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국토부 소관이에요.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산업단지를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기업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전부 또 산업부 소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토부가 싸워가지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좀 만들었는데 이게 국토부 산업부가 반대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가 있는 국회의원들 전부 모았더니 19명이었습니다.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것을 추진해가지고 1년 만에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은 제가 법을 만들었지만 실은 이건 하남산단 두고 만든 법이에요. 하남산단이 가장 오래되고 낙후된 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었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당연히 하남산단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행정이 얼마나 투명해졌습니까? 신청 받아서 심사해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심사 평가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테크노파크 배정찬 원장이죠. 배정찬 원장,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단 우리 광주전남 본부장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하남산단이 이게 노후산단 대상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천억 원 가까이 투자가 돼서 건축물도 정비하고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시설 등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남산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춰가느냐는 앞으로 하남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과 광주시가 정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에 있는 평동 비즈니스 센터는 평동산단에 비즈니스 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이 이 산업단지에 가서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복지시설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동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가 뭐 고딕으로 써놨지만 내년 예산 최종적으로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내년에 완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4월 달에 4월 2일 날 호남선 KTX가 광주 송정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많이 타보셨죠? 제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 별명이 뭔지 아시는 분? 제 별명이 호남철입니다. 예, 이게 호남철 정의동철이라고 그러는데요. 호남철은 호남호속철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에 제가 17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2004년도에 경부선 KTX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1단계가 개통이 됐습니다. 1단계가. 근데 그래서 당연히 제가 호남선 KTX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제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였어요. 호남선 KTX를 알아보니까 정부가 호남선 KTX는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겠다라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경부선은 2004년에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개통되고 2008년에 부산까지 개통이 되겠다고 딱 일정표가 있는데 호남선 KTX는 착공 일자도 없고 그러니까 착공이 없으니까 완공 일자도 없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광주전남 분들하고 같이 제가 또 상임위가 국토건설교통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 대해서 호남선 KTX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2004년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전 정부가 국민의 정부잖아요. 국민의 정부. 김대중 국민의 정부잖아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그 일을 안 해버린 겁니다. 호남선 KTX 전혀 안 해버렸어요.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니까 KTX 말고 일반 열차, 그러니까 호남선, 경부선을 보니까 그 제가 자세히 자료를 썼습니다. 경부선이 1945년도에 복선화가 됐습니다. 경부선 복선화가 됐다고요. 교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호남선은 단선이에요. 단선. 그러니까 하행선이 내려오면 상행선은 못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행선 지나간 데 가야 돼요. 그 호남선 복선화가 2004년에 끝났습니다.
경부선은 1945년에 끝났는데 호남선 복선화가 2004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경부선에 비해서 59년 더 걸렸죠. 59년 더 걸려가지고 호남선 복선화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놔두면 경부선 KTX가 똑같이 호남선 KTX도 50년, 60년 걸릴지 모른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KTX마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KTX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KTX라는 것이 단순히 뭐 개인이 무슨 뭐 서울을 좀 빨리 오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러면 수도권에 투자할 기업들이 지방에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위해서도 제가 이 KTX를 반드시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해가지고 대정부주 일본 상임위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공론화가 됐어요. 공론화가 됐는데 2005년 1월 달에 당시 국무총리가 이해찬이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광주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선 KTX가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광주 지역 언론들이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한테. 호남선 KTX 지금 조기 착공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가 광주 지역에서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을 상대로 호남선 KTX는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10년 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광주 전남 시도민들 여론이 아주 격앙이 됐습니다. 호남선 KTX는 못한다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국회의원 205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299명인데 205명 서명 받으려면 우리 당 의원 다 받아도 안 되죠. 새누리당 뭐 어디 통합진보당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받아가지고 205명의 서명을 받아서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서 2005년 2월 달에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국회의 건의안을 통해서 정부의 압박을 넣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죠? 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는 창업 동지, 창업 공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총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해요. 총리가 안 한다고 하면 대통령도 말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말 안 들으면 그 다음날 바꿔버려요. 그러죠? 근데 이해찬 총리는 대통령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총리가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바꾸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고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 고속철도를 통해서 국가가 발전한 사례들을 다 보게 됐어요.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 일본의 신간선,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동서 횡단철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생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나라 국가가 발전이 되고 균형 발전이 됐는가를 전부 다 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걸 썼는데요. 그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런 말 있죠. 미국의 역사학자 스티븐 엠브로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남북전쟁도 큰 역할을 했지만 대륙 횡단철도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철도가. 그만큼 철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일반 철도가 아닌 이 고속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호남고속철과 같은 SOC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다. 정부 논리는 수요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한 10조 15조 들어가는데 수요가 없는데 그 돈을 갖다 10조 15조 투자해놓고 나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못하겠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세요. 제가 경부고속도로 예를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실은 야당인 김대중 총재도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려고 할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수요가 없어서 경제성이 없습니까? 아니죠. 호남고속철이 이제 딱 입증이 됐지만 금년에 개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남 고속철이 지금 철도공사의 엄청난 흑자 요인이 되고 있어요. 호남 고속철이. 호남 고속철은 지금 자석이 없습니다. 예매를 할 수가 없어요. 당일날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 고속철과 같은 국가기관에 쏘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속도가 수요를 창출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에 2005년 5월달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왔어요. 5.18 때문에 광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송정역 광산구청 앞에 있는 송원 떡갈비에서 우리들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거기서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한 것이 요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뭐 지금 내용은 읽지 않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했어요. 뭐 그 당시 광주시장도 있었고 전남지사도 있었고 동료원들도 몇 사람이 있었고 청와대 수석 비서실장 다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막 노무현 대통령 막 논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맨 뒤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타당성 조사, AB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타당성 조사 때문에 이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그 경제성만 가지고 사는 타당성 조사 방법을 계산해 보겠다고 그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달,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전남도청 이전 기념축사에서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날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가 자기 고집을 굽히고 2006년 8월달에 호남 고속철 기본계획을 발표를 해서 광주 송정역까지 원래는 2014년이었습니다. 2015년이 아니고 2014년 목포까지 2017년 완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근데 아직까지 광주 송정역까지는 1년 늦춰졌고 목포는 아직까지도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공공항 이전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야기 끝낼게요. 자동차 100만 대 도시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 전부터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광주에 자동차 100만 대 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 여야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했죠. 근데 자동차 여기 뭐 자동차 혹시 관련 부품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자동차가 그럼 왜 100만 대냐? 자동차가 100만 대가 돼야 엔진이나 미션 같은 것이 내려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현재 광주에는 엔진 공장, 미션 공장이 없어요. 광주는 최대 생산 능력이 62만 대인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만들고 있는 껍데기, 뭐 시트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엔진이나 미션 같은 공장이 내려와야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협력업체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기술력도 올라가고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엔진 부품 공장이 엔진 미션 공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수가 100만 대 정도 되면 이제 물량 때문에 엔진 공장, 미션 공장을 앉을 수가 없다. 물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앉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원래 처음에 자동차 100만 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광주에 절대 자동차 100만 대 도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대차가 국내에서 300, 물론 약간의 1,20만 대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들으십시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350만 대를 만들고 해외에서 450만 대를 만들어서 800만 대 정도 만듭니다. 근데 국내에서 350만 대 만들어가지고 국내 내수로 150만 대 하고 200만 대 수출해요. 근데 여러분도 지난번에 보셨죠? 중국에 아주 막 자동차 이제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자동차들이 막 30%, 40% 할인을 하고 현대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공 물량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현대차는 계속해서 어떤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관세라든 비관세 장벽을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인건비 때문도 그렇죠. 국내 인건비는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에 완성차 합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연봉이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고임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지어왔습니다. 지어왔는데 그걸 광주에다가 100만 대 지으라고 하면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짓죠. 고임금에다가 수출 자체도 지금
어려운데 누가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에 광주 자동차 예산이 30억이 이제 딱 그 시드머니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KDI 예타만 통과가 되면 이제 그것은 얼마든지 더 금액을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앞으로 광주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광주는 앞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도시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광주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뭐냐? 결국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도 결국은 전기차가 중심이죠. 수소차는 지금 좀 연구는 하고 있지만 조금 빠릅니다.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에 투자를 안 해요. 국내 유일하게 전기차를 생산하는 라인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밖에 없어요. 광주에서 소울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근데 전용 라인이 아니고 일반 차량 생산했다가 또 전기차 수요 있으면 그때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요. 전혀 기술 개발도 하고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주 좀 거기엔 아주 자세하게 많이 써놨는데요. 지금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이, 그런 기업들이 지금 전기차, 무인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같은 데는 2008년부터인가 투자를 시작했어요. 애플은 자동차 인력만 1000명을 뽑았습니다. 1000명을 뽑고 2천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20조 되죠. 애플이요. 애플은 저 모바일 기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220조를. 그래서 지금 현대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의 지금 그런 기술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가 옛날에는 무슨 그냥 자동차를 기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전장 부품이 35%거든요. 지금도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도 전장 부품이 한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거의 이제 모바일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을 제프 윌리엄스 애플 부사장이 했어요. 자동차는 궁극적으로 모바일 기기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바일 기기. 움직이니까 모바일이죠.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모든 것이 전기 전자제품으로 되니까 모바일 기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현대차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앞으로 현대 기아차의 경쟁 상대는 무슨 도요타도 아니고 무슨 미국의 GM도 아니다. 현대 기아차의 경쟁 상대는 앞으로 애플이고 구글이다. 중국의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데서도 지금 자동차에 시작을 했어요. 현대 기아차가 너무 지금 이번에 EQ 900 만들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솔린 차로서는 EQ 900은 참 좋은 차지만 앞으로 5년 있으면 지금 자동차가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산업부 장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카라고 하는 것은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가는 거고 과거에 아날로그 전화기에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전혀 준비를 않고 있어요. 현대기아차가. 정몽구 회장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윤상식 장관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몽구 회장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전부 십상시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십상시. 맨날 기분 좋은 소리만 하니까. 지금 큰 문제입니다. 현대기아차. 근데 다행스러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LG가 지금 LG화학에서는 배터리를 만들어내고 LG전자가 지금 상당히 자동차 부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성이 스마트카에 진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바로. 뉴스 보신 분 계시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현대기아차에 자극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삼성 SDI랄지 삼성전자랄지 하여튼 삼성 이런 데서 하여튼 이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그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더 정신을 차릴 수도 있고 또 삼성 자체나 LG도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되고 광주시도 계속해서 현대기아차에다가
광주에 투자하고 했지만 현대기아차가 끝까지 외면하면 이제는 삼성도 좋고 LG도 좋고 아니면 외국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한테도 하겠다는 게 지금 광주시의 방안입니다. 아무튼 광주시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국회를 맨날 권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노동오법 통과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노동오법 통과시키라고. 그런데 노동오법 통과시키기도 전에 광주는 지금 노사민정 대타협을 지금 90% 이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정부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만을 비난하지 말고 윤장현 시장 불러다가 어떻게 좀 들어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마 페이퍼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국 최초로 했고 그리고 그 고임금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연봉 4천만 원대에 그런 광주형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정부에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광주형 일자리, 광주의 자동차 산업밸리는 광주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광주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광주를 통해서 전국으로 자동차를 통해서 전 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이 윤장현 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제가 윤상직 장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윤장현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정말 제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노사민정 대타협과 함께 임금을 자율적으로 낮추는 거니까요. 그리고 광주는 광주대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광주가 앞으로 자동차 빛가람 에너지밸리 그리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에 이제 어떤 그 막거리로 아주 큰 3대 먹거리 사업으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호남선 KTX가 교통수단, 교통의 매개로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준비한 것은 있고 말씀을 다 해야 될 게 그래서 말을 무지무지하게 빨리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